겸손은 다스베이다 308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주 당선자 모시겠습니다. 원래 이제 여론조사 다른 시간인데, 박시영 대표가 휴가가 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여론조사와 함께 시국을 짚어보는 시간이자 당선자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말했는데, 이현주 당선자하고는 작년 말 올해 초 계속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의원 되기는 이제 평생 글렀다. 이재명 대표가 영입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게 그럼 1월 언제쯤인 거예요? 1월 초쯤에 의원님들 한 몇 분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그런 의사가 있느냐. 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게 했죠. 될 일이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죠. 그래서 대표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또 그랬죠. 괜히 떠보는 줄 알고. 네. 근데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대표 의사를 확인한 건 언제예요? 그게 한 1월 중순? 직접 연락 왔어요? 네. 그때 머리 빡빡 같은 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의아할 정도였으니까 그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도 초반에는 반반이었어요. 근데 영입이라고 해놓고 경선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경선 상대가 아주 오래된 친명 인사였어요. 저는 사실은 그 경선 대상자 중에 그 찐명이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네.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언론에서 친명만 공천받는다. 그런 프레임으로 매일 공격할 때란 말이죠. 근데 이제 권리당원들이 그 친명이 아니라 이현주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당원들은 친명이라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하고 누가 더 잘 싸울 것인가 그 기준으로 선택을 했던 거야. 결과적으로 그랬죠. 네.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당성을 얻고 총선도 이긴 것이다. 박수! 경선하길 잘했죠. 네. 잘했죠. 네. 그 이후부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 네. 그때 어떻게 해서 그런 결심을 했을까 싶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결정 하나가 바꾼 거지, 모든 걸. 한 8년 만에 친정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이제 안정이 되는 느낌? 그 국민의힘하고 그 민주당하고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거기만 겪어봤나? 네? 저 안철수는 얘기하지 마세요. 최악의 최악. 근데 가장 큰 차이를 사람들은 이제 뭐 이념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는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 보니까, 국민의힘은 뭔가를 하려면 누구의 아들이나 딸이어야 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을 하려고 해도 누구의 아들이나 딸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물어보는 것도 너는 누구 딸이냐? 너는 누구 아들이냐? 뭐 이런 걸로 모든 것이 이제 그 통용이 되는 사회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 이제 민주당은 너는 누구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겪고 친정에 돌아오니까 세상 보는 눈이 좀 바뀌었어요? 회사 다니고 할 때도 사실 겉으로 보면 되게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였는데 재벌 회사의 30대 임원이었으니까. 네. 재벌은 아니고 이제 글로벌 회사에. 네.
제일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바닥을 박박히면서. 정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순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순리를 거스렸죠. 네. 이재명 대표가 왜 이현주 의원에게 돌아와서 같이 다시 싸워보자고 했답니까? 성남시장 하실 때 제가 광명에서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제 경기도당 위원장을 출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초선하고 막 이렇게 젊었을 때잖아요. 네, 무서운 거 없을 때. 네, 40대 초반일. 지금 저보고 얘기했으면 저 출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서운 게 없을 때 제가 전해철 의원한테 도전을 했거든요. 시도의원들 조직화해가지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제 모임 하는데 오고 이러면 다 눈밖에 났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현주 괜찮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첫 인연이구나. 네. 저 사람 실력이 있어. 저 사람 도와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런 그래서 인연이 있구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번에 근데 전해철 의원은 공천 탈락했잖아.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여론조사 한번 봐야 됩니다. 개헌을 이루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전화면접이든 ARS든 10% 이상 차이 나거든요. 자, 대통령실 전화면접으로는 23, 4 나옵니다. ARS는 29 나왔다가 31 나왔다가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총선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 지지를 끌어올리려고 했을 때도 30%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대가 기본이라고 봐야지. 총선 참패까지 했으니. 자, 저희가 차기 대권주자 물어봤는데 ARS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44%가 나와요. 이낙연 대표 시절에 사상 최초로 180석을 찍고 40%였어요. 그때보다 더 높은 역대급이란 말이야. 그런 가운데 영수회담을 했단 말이야. 이재명 대표가 당신 독재자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실상.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끄덕끄덕 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대목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분은 좀, 이렇게, 저는 좀 많이 실화시킨 거죠? 네. 네. 안타까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지? 네. 요새 공중파에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하면 저 때문에 자꾸 징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점잖게 얘기하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진짜. 그러면 영수회담 전에 비공식 라인 두 분의 교수님을 통해서 이야기가 오갔다.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총리를 추천해 다오. 그 총리는 이재명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인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총리는 대통령이 정해야지. 그리고 이재명 대선 가도를 돕다니. 이게 왜 나온 말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검찰총장을 하다가 어느 날 벼랑간 국민의힘에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 이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죠. 이 황당한 일 아니에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여. 완전히 압도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극인데 여하튼 간에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지 제 얘기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국민의힘과 동일시하거나 자기를 않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존에, 그냥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기 이익과 자기 생존에 유리하면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진심일 수 있다. 그래야
내 퇴임 이후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근데 이거 민주당의 입장에서 네. 어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해야지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안 그래도 저쪽 탈당하라고 그러잖아. 어차피 개판이야 지금. 하나의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보수예요. 그분, 그런 기회주의적 포퓰리스트도 없다. 어? 문제는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죠. 믿을 수 없지. 국민의힘 입장도 되게 황당하지 않을까요? 황당했죠. 네. 녹취에 나오잖아요. 뽀개버릴 것이라고. 뽀개버리기.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네.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한동훈 당대표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오세훈 시장은 나올 수가 없고요. 홍준표 시장도 나올 수가 없고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항상 나오고 싶어 하는데 항상 안 되더라고요. 뭔가 뒷심이 부족하거든요. 남아있는 사람은 안철수.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네. 본인이 절대 안 된다는 걸 본인만 몰라요. 한동훈의 정치적 깜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택도 이번에 끝났죠. 이번에 끝났죠. 실력은 어떻게 보셨어요? 실력도 끝났죠. 이번에 국민의힘은 야당처럼 선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진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완전히 찍혔어요, 윤석열한테. 그렇지. 네. 윤석열은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하고 싶겠죠.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평가를 얻었다. 선거 결과. 네. 저 사람, 절대로 저 사람은 못 이기겠네. 이런 느낌? 아무도 못 이기겠네? 뭐 이런 거? 그렇지. 작년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대선 끝나고 당대표 나오고 국회의원 되고 당내에서 막 흔들어대고 체포영장 국회에서 가결되고 그다음에 영장 적부심 받고 다시 걸어 나가고 막 칼 맞고 막 칼 맞고 살아나네? 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총선을 대승을 이끌어 버렸어. 그러니까 거죠. 그 공천하고 막 난리 칠 때 사람들이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설마 그렇게 할까? 이렇게 그렇지. 생각했거든요. 현역 의원들 60명 막 날라가고 막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저 타협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하네 뭐 이런 거잖아요. 하네. 근데 해내네. 그리고 나서 선거를 이겨버리네. 이번에 국민들이 느꼈어요. 보수층에서 저 사람 뭔가 좀 하네? 네네네. 그거를 보수층에서 인정을 해요. 저는 이제 보수층도 좀 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슬쩍슬쩍 사람들이 야, 그 이재명 말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 어려운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을까? 이러면서 기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대표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미 저는 많이 기울었다고 보거든요. 차기를 벌써 준비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대표 연임은 어떻게 보세요? 한 번 했죠. 한 번 했지만 그 전에 대표는 그게 대표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 전에 대표는 사실은 막 얻어 터지고 막 끌려다니고 맨날. 끌려다니고 막 대표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던 대표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다. 그리고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누가 돼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그냥 저는 기준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국회에 막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오고 난리 났던데. 예. 국회 22번인가 압수수색했어 벌써. 언제부턴가 그 국회가 완전히 무슨 동네북이 됐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 그죠? 22번 중에 21번을 민주당을 털었어요. 그리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국무위원한테 질의를 하는데 그런데 막말을 막 하고 국민한테 그러면 그 지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막 놔도 저는 이 엉망진창이 돼 있다. 이게 기강을 세워야 되고요. 기강하면 또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압수수색 남발하고 이런 거는 좀 용납할 수가 없어. 22번 했으면요.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적어도 이런 국회 기강은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되고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선수로 봐서 상임위원장 중에 제가 그렇죠. 상임위원장 중 하나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제가 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전현희 의원하고 네.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하시면 잘할 것 같아. 네. 예. 저는 아주 칼같이 막말하고 제대로 답 안 하고 이러면 제가 질서를 확실히 잡고 강단 있게 하겠습니다. 같이 정해지잖아는데. 네? 자, 검찰이 네. 어느 시점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치료할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견제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잖아요. 그거 걱정이 돼서 지금 민정수석 둔 것 같은데요. 그렇지. 김건희 어차피 김건희 여사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 사안 자체는. 그렇죠. 법으로는. 본인은 공직자가 아니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문제되는 사안이니까 수사해서 계속 수집을 막 하다가 들고 카드로 갖고 있다가 카드 수집에 들어갔을 것이다. 수집하는 단계다. 수준? 네, 그런 건 것 같아요. 야당한테도 이제 희망도 좀 주고, 너희들한테 줄 설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렇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놓고 20일에 이제 곧 출범하니까 한 달 이내에 상임위도 다 정해지고 위원장이 결론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위원장 좀 잘 되도록 좀 많이. 네. 그렇게 다 결정된 다음에 다시 한번 오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동안 계속 이어갈 텐데 총선 기간 동안 우리가 놓치고 간 세계 뉴스, 핀란드 뉴스 중에 뭐 있어요? 저희가 러시아 옆이잖아요. 국경이 되게 길어요. 지금 핀란드도 드디어 눈 이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난민들이 쉽게 걸어올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막아내릴까. 이거는 러시아가 심리전을 벌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로 시리아나 아니면 뭐 타지키스탄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막 핀란드의 국경까지 보스로 태워져다 둬요. 시리아 난민인데 시리아 가서 시리아 사람을 모집을 해요. 러시아에서 사실상은 러시아 당국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예요. 러시아 당국이 시리아 난민을 시리아에 가서 데리고 와. 네. 정착시켜줄게. 네. 그래서 핀란드 국경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 보내요, 핀란드 쪽으로. 가라.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전쟁 있는 나라에 다시 못 보내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핀란드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심리전이에요. 일부 심리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난민 문제에 대해서 소유롭 니네도 책임이 있으면서 그 부담을 인접한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겪고 있는데 니네도 당해봐라. 이런 것도 있고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 항상 뭐 인권 존중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자, 여기 난민들이야. 어떻게 해봐. 러시아 인권들이 문제 삼았지? 인권 그렇게 존중한다더니 우리가 난민 보낼 테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니까 핀란드 괴롭히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엿먹으라는 난민이 거네? 들어오면 일단은 거절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뭐 자전거까지 주더라고요. 자전거. 그냥 저쪽으로 그냥 그래서 편하게 가라. 러시아를 가로질러가지고 핀란드 국경까지 간 다음에 자전거 주면서 자 저쪽으로 가. 야. 그래가지고 핀란드에서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핀란드가 아예 러시아 국경을 폐쇄하고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도 쉽게 왕래할 수 없게끔 그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난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니까. 맞아요. 그렇게는 막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기니까 아예 막아버릴 수 없어서 만리장성을 쌓을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그래도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걸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막 걸어서 나오기 시작했어.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북한이 어떤 나라의 사람을 가져와서 38선을 넘게 가라. 골 때리지 진짜. 맞아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는 코바 니네도 답이 없지. 인권 존중한다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맞아요. 네,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그분들이 finland에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권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쳐야 되는 거죠. 다 지원도 해줘야지, 집을 줘야지, 뭐. 이미 들어와 버렸으면 그다음부터 쫓아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남미니까. 그러니까. 못하죠. 큰 문제겠다. 또 뭐 없어요? 핀란드에서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총기. 사건들이 갑자기 좀 발생해가지고. 총기 사고? 네네. 국회의원님이 갑자기. 국회의원이? 그냥 길거리에서 총을 샀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총을 쏴버렸어? 그냥 막 놀다가 그냥 사버렸더라고요. 사람을 향해서? 근데 사람을 향해서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이 누가 총을 다치지는 않았는데. 국회의원이 총을 꺼내서 하늘에다가 총을 쏜 거야? 네. 원래는 그 소유권을 가지면 그거는 이제 뭐 헌팅, 그러니까 사냥이나 취미?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갖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할지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핀란드에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 중이야.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조금 가벼운 얘기로 가자면 1년에 한 번씩 유로비전이랑 음악 이제 대회를 하는데 유로비전. 핀란드의 대표가 바지 없이 공연을 바지 하더라고요. 없이? 네, 바지를 안 입고 엉덩이도 다 보이고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뉴스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 남자분이 바지를 입더라고요. 첫 번째 남자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네네. 바지를 벗고 노래를 불렀다. 그쵸. 그런데 그 바지를 두 번째 남자가 와서 입었다. 바지가 지붕에서 내려와요. 지붕에서?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되더라고요. 왜 좋다고? 바지를 벗는 의미가 뭐예요? 정치적 메시지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왜냐면 노래 이름이 No Rules, 규칙이 없다.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고 이제 핀란드 사람들이 이제 그 알몸의 개념이 되게 편하고 노룰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면서 우리는 뭐 누드 그렇게 자연스러워 그런 의미에서 바지를 벗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핀란드 내부에서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재밌다고? 네.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왜냐면 왜냐면 작년에 저희 핀란드 대표 노래가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디엔스 투표를 이겼는데 전문가 투표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저희 노래가 완전 제일 좋았거든요. 진짜 완전 최고였어요. 근데 그래도 못 이긴다? 그래서 열받아서 지금은 그냥 몰라 그냥 바지 입든 말든 뭔 상관이야. 우리 어차피 못 이겨. 그래서 유로비전이 국가대항전이에요.
유럽 각국 대표가 나와서 노래하고 막 우승하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체가 너무 웃기다고 생각해요. 노래 국가대항전이고 투표로 뽑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래 잘했는데 떨어진 걸 보니 바지를 입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인기가 제일 많아도 우리가 못 이기니까 이거를 그렇다. 그냥 아직도 슬프다 생각하면 그런 마인드구나. 자, 그리고 중국은 요새 뭐가 제일 핫해요? 탈세 금지하는 법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좀 찬반 논란이 많죠. 왜? 왜냐면은 중국은 집을 사는 개념이 없거든요. 집을 사는 게 빌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은 집을 사놓으면 그게 내 재산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80년 뒤엔가 다시 나라에 줘야 돼요. 몇십 년의 사용권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벌어도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그 법을 좀 강화해야 된다. 네. 근데 반발하는 의견들도 왜? 많죠. 내가 벌어가지고. 그렇죠. 네, 내가 못 가지니까. 네네네. 그거 맞습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라. 네네. 나 해외 자산 사두려고 한다. 그렇죠. 판빙빙 배우 같은 경우도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러니까 전 국민의 재테크 수단인데. 네네. 그것까지 옥죄면 안 돼. 이런 그렇죠. 여론이 있다는 거네. 네.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과, 이거는 개인 재산인데, 그렇게까지. 저희도 집이 중국에 있긴 있거든요. 근데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만약에 10년 남은 걸 샀어요. A는 10년 남았는데 네. B는 처음 산 거야. 그럼 다시 70년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사는 그 지점부터 이렇게 쭉. 사는 순간부터 네네, 10년이 새로 맞아요. 생긴다. 맞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 그 욕망은 한국인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일본도 집을 월세 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와서 결혼 왜 안 해? 그러면은 집을 사야 되고, 뭐, 그거 부담된다고 공감이 안 가죠. 집을 왜 사지? 그거는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네네. 부터 시작된 부동산 신화 같은 게 있어요. 부동산은 불패하고, 부동산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자산이고, 그래서 부동산부터 마련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라인이 지금 소유권을 그거 완전 골 때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좀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네. 원래 한국 회사 네이버가 개발한 건데. 네. 그걸 지분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되게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13년 전에 라인이 처음 일본에 진출했을 때 저도 일본에서 사용했거든요. 저희는 다 일본 건 줄 알고 썼어요. 네. 근데 별로 왜 소름이 안 끼치는구나. 아니, 왜냐면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지화를 잘했네. 한국의 입장에서는 완전 양아치죠, 일본이.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 원래 우리 쓰라고 만든 거 아니야? 우리 거다. 네,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절대 안 이루어지는 일인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허용할 것 같아요.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자, 그 사건 말고. 이건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한국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 10대, 20대 친구들한테는 정말 K 컨텐츠가 압도적이고, 일본에 제가 매달 가거든요? 가서 느낀 게, 한국까지는 못 오니까 그 한국식 호텔, 그리고 한국 식당, 메이크업, 옷, 이런 거를 다 따라해요. 한국식 호텔이라는 게 뭐예요? 모텔. 모텔? 약간, 그러니까 일본은 타다미. 그거를 원조가 일본이야. 일본은 타다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식 그런 좀 현대 그 호텔? 그리고 일본 친구들이 한국어를 섞어서 써요. 진짜 뭐 이런 거 다 알아듣고요. 리얼리? 이런 식으로? 네. 진짜 이쁘다, 귀여워, 맛있다, 맵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섞어서 쓰는 거예요. 깜짝이야, 이렇게 해요. 그 깜짝하면 다 알아요. 이거 진짜 오이시. 진짜 오이시. 진짜 맛있다. 진짜 오이시. 진짜 오이시. 한국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 쓰는데? 좀 충격적이었어. 우리가 영어 섞어 쓰듯이. 네, 맞아요. 진짜 오이시. 진짜 카와이. 진짜 많이 써. 못 따라가면 꼰대 소리 듣고. 그거 몰라? 진짜? 네. 진짜 그렇게 해요. 아이고, 이런 거 써요? 아이고 다 알아들어요. 아이고 다 써요. 그리고 그 한일 컨텐츠가 화제죠. I love you 넷플릭스 한일 합작 드라마. TV만 틀면 계속 나와요. 최종협이라는 모델 출신 이제 배우가 일본에 가서 드라마를 찍었어요. I love you라고. I love you? 제목 봐라. 그래서 일본어를 못해요. 그 한국
네. 모델이. 근데 그 역할 자체가 일본어를 못하는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어를 했을 때 약간 바보스러운 그런 게 좀 귀엽게 카와이 카와이 이러거든요. 그 컨셉이 완전히 잘 먹혀서 이 최종엽이라는 배우가 연사마 다음으로 지금 두 번째 연사마라고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누구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채사마라고 하면 다 알아요. 세사마? 네네네. 그 인기 있는 연령층은? 그냥 국민 다 알죠. 왜 먹힌 거지? 일단 잘생겼고, 키가 크고, 일본어를 서툴게 하는 모습이 귀엽다. 화났어? 이게 유행어예요. 어거떼마스까? 화났어? 네, 그 여자 주인공한테 항상 어거떼마스까? 어거떼마스까? 물어보거든요. 그 발음도 일본어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귀엽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화났어를 우리말을 어느 정도로 서툴게 하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느낌이? 왜 화? 뭐 이렇게. 아, 이 정도. 왜 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귀여워. 그러면 알아는 듣잖아요. 알아는 듣는데 귀엽네. 우리는 이제 그게 없지. 한국말 너무 징그럽게 하니까. 그런 정도의 일본어를 구사하는데 이게 폭발이다. 네. 그래서 예능 나갈 때도 옆에 동시 통역사가 아예 그냥 같이 있어요. 일본어를 모르는구나, 아예. 못해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참,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한국어에서 왜 그지? 세상은 불공평하다. 현타가 오네. 러시아 뭐 있어요?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변수가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게 고발이 많아졌어요. 고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진정하게 마음껏 러시아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면. 그러니까 당신은 애국자가 아니야. 네. 만약에 그런 의혹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고발하는 어느 정도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사진을 찍고 경찰에 그걸 왜 제출했는데 그냥 사진이잖아요. 네. 근데 밑에 보시면 이 블럭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블럭이. 우크라이나 깃발 색깔이라고? 맞아요. 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애국자가 아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야. 그래서 주민센터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갔어? 네. 그러니까 이야. 이 정도예요, 지금. 그보다 더 어이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냥 정말 평범한 하늘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마침 그 패딩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네. 그거 딱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일자 나오니까 민상 지지 아니냐고. 정신병이거든요? 그런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선거 기간만 그랬는데 지금 평상시에 러시아는 평상시에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저도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남아있는 친구들이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스마트폰을 안 봐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텔레그램 채널이나 잘못된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고발할 수 있으니까. 야. 제가 졸업한 지 꽤 됐지만 교수님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어요. 계속 텔레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 교수님에서 온 말이 낮에 얘기를 하지 말자. 내가 집에 돌아가서 텔레그램 주고받자. 낮에는 누군가가 만약에 그거 보게 되면 나를 고발할 수 있으니 퇴근하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 그 정도요? 네, 그 정도예요, 지금. 사회적 스트레스가 대단할 텐데, 그러면.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 항우 우울증? 그런 약. 프로작, 뭐 이런 거. 네, 그런 약들이 200%, 2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판매량이. 네, 판매량이. 그 정도 되면 에너지가 막 분출돼서 정권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되니까. 그건 또 안 되니까. 일 때문에 러시아 만약에 입국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두 번째 스마트폰을 들고 가요. 유튜브, 텔레그램 이런 게 다 없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다 삭제하고 텅 빈 거. 공기기를 사서 그런 기계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입국장에 다 확인하거든요. 랜덤이지만 근데 그게 걸리면 너무 크게 걸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제 검열하게 되는. 자체 검열. 네. 그런 사회는 오래 버틸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예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러시아 가 있는 정치범은 구소련 말기, 70년대, 80년대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대로는 쭉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마지막에 푸틴이 임계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되게 많아요. 러시아 내에서도. 이게 푸틴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네, 푸틴이 마지막이다. 자, 그만 들어야 되겠다. 러시아의 몇 년 이내가 굉장히 궁금해지네.
다 그랬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당선자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당선자 시리즈 하고 있는데 오늘 모신 분 세 분의 공통점은 초선이고 검찰 출신이다. 그리고 세 분 다 서울중앙지검을 거쳤어요. 검찰 기수로 막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그리고 2014년 변호사 개업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 역임하셨고 이번에 부처들에 당선된 김기표.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 동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 비서관 하셨고 서울중앙지검장 하시다가 자천 된 후에 26호 인재 영입 되어서 전북 전주울에서 당선! 안녕하십니까. 이성입니다. 자, 사법연수원 19기 서울중앙지검 고양지청장 거쳐서 이미 2013년에 변호사 개업, 그리고 이재명 법률 특보, 이번에 부천병에서 14% 차이로 당선! 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 검찰 출신 모신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검찰 대책단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하영 부지사 건 때문에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왜 검찰 출신도 다 모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조사를 받는데 경기도에서 줘야 될 돈을 대신 쌍방울에서 줬다. 그래서 뇌물이다.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관련성을 전혀 부인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죠. 이화영 부지사가 작년 7월에 딱 바뀌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했다고 하면 이제 형법상 공범관계가 성립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예, 회유. 술자리. 검찰청에 불려가면 그걸 출정회라고 하는데 쌍방울 회장이랑 직원들 해서 따로 만나게 하고 회도 시켜주고 술도 먹게 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유하거나 이화영 부지사의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하거나 그렇죠. 예. 혹은 수원지검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회유하거나 예. 다방면으로 회유하여 내가 그때 넘어갔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단을 출범시켰고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건이죠. 특수부 출신이라서 아시는 거예요? 감히 초기 딱 어느 대목에서 이화영 부지사 쪽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검찰의 반응이었습니다. 검찰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원래 증거로서 말하는 곳이잖아요. 자료를 내놓지 않고 계속 해명만 하고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는 검찰 정관을 통한 회유에 빠졌었다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주장하죠. 이미 그 전에 2022년 11월에 만났잖아. 당신이 그러니까. 요청해서 만난 변호사인데 무슨 거짓말 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변호사가 2023년 6월 19일과 29일 두 번 만난 게 확인이 됐죠. 진술이 결정적으로 변하기 전날인데 그 출정 기록이 확인됐어요. 그 출정 기록을 안 내놓고 있었죠. 그렇죠. 22년 11월 것만 제시하면서 그때 당신이 먼저 원해서 만난 변호사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었죠.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진술을 바꿨어 라고 한 그 시점에 만난 기록은 안 내놓고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예, 예. 이제 부족해요 지금? 후배가? 예, 좀 부족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잡기 위해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필요했죠.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 조작 진술을 받기 위해서는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아마 쌍방울 회사를 가지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먹이사슬 구조 단계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해야 되는데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 절차에서 회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때 이제 술이랑 뭐 회가 들어갔다는 예, 예. 얘기인 거고. 술이나 회의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 수리나 회는 사실 본질은 아니고 격가지고. 예, 공범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회유가 가능한 밀담이 가능한 기회가 마련됐느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걸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죠? 예. 그래서 공범은 분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범이 같은 장소에 같은 기회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주장하고 있어요. 네. 김성태가 설득을 한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그래도 검사의 말을 못 믿겠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화영 부지사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변호사 한 분을 통해서 이 검사 말이 맞다, 믿어도 된다 이런 말을 전달하게끔 하겠다 하는 구도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한 거예요. 네. 그 주장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 이겁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검사가 선처해 줄게.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를 다 해놨는데 선처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김성태하고 아주 친한 변호사이기도 하고 검찰의 고위직과도 잘 통하는 전관의 아주 고위직을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봐. 이런 취지로 소개를 한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거를 지금 소위 그 전관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어요. 전관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네. 저는 여러 정황상 맞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실제 구치소에 가서도 봤고 검사실에서도 몇 번 봤다는 거거든요. 저희 두 분은 참고로 이제 검찰 관둔 지가 한 10년 넘어가지고 이제 검찰 관둔 지 가장 벗은 지가 3월 6일 날 해임돼가지고요. 2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된, 예. 우리 이성윤 당선자가 보기에 예. 특수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을 법합니까? 예, 개연성이 충분하고요. 과거에 그런 관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술도 주기도 하고, 담배도 주기도 하고, 뭐 전화 편의도 주고, 뭐 전화? 예, 전화도 해주고요. 또 사람 만나기도 해주고 이런 편의를 많이 주어서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검찰청에 들어오면 반드시 과정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70번 이렇게 소환을 해버리면 변호사도 이 사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를 노려서 자주 소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70번 불렀다고 하는데 조서 작성거서 아마 10몇 번밖에 안 된다는 거고. 70번 불러가지고 그중에 한 20번 작성하고 나머지는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록도 없이 뭘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매우 의심스러운 거죠. 예, 그렇죠. 그 50여 번 안에 이제 회유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는 나한테 정관을 붙여주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집중적으로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예. 과거에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넣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전관 변호사가 이제 김성태 측하고도 가깝고 검찰 고위직하고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원지검의 고위직 출신이고. 그렇죠. 근데 과거에 김성태 회장 사건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잡았던 범인이야. 근데 나중에 이 검찰을 관두고 나서 김성태 회장을 돕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예,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저희 대책단에서는 예. 검찰한테 그렇게 소리만 지르지 말고 자료를 내라. 자료를 내놔라. 출정 기록 다 내고. 안 만났으면 출정 기록이 없을 거 아니냐. 쌍방울 직원들이 이제 김성태 회장 옥바라지를 했거든요. 그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검찰청 출입 기록을 다 내라. 한날 한시에 이 5명이 있었으면 우리 말이 맞는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 주장이 신빙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없었으면 검찰 말이 맞을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다 내라. 그런데 검찰총장도 나서서 막 엄청 세게 얘기는 했지만 그렇죠. 알맹이가 없어요. 그렇지. 공허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검찰이 5월 달부터 7월까지 출정 기록, 출입 기록 또 그들의 신용카드 내역 다 그렇죠. 제공하면서 자, 공개하면서 그렇죠. 봐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지. 없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못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얘기는 자기는 이재명 대표 때 보고한 적이 없는데 보고했다고만 해라. 그러면 당신도 풀려나고 그리고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도 다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회유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제 보고했다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 끌어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꼬리시키는 거지, 그러면. 근데 이화영 부지사 주장으로는 그 전관 변호사의 이 회유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하니까. 근데 그 전관 변호사는 그건 절대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건 조작 대책단을 꾸리고 출범한 게 지금 검찰이 이 건뿐만 아니라 가장 큰 사건이 이제 대장동 사건. 그건 이제 유동규를 이제
지금의 이화영 부지사 위치에 놓고 유동규의 진술을 조작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근데 유동규는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정권 바뀐 다음에 진술을 번복해 가지고 그 번복된 진술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포지션에 이화영 전 그렇습니다. 부지사가 있는 것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 주장으로 회유를 넘어갔다가 바로 정신 차리고 그렇습니다. 이건 회유 때문이라고 계속 주기차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못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게 패턴이 같아요. 대장동 사건이나 이 쌍방울 사건의 패턴이 같고 백현동 사건도 김인섭이라고 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을 이제 지금의 이화영이나 유동규 잊혀놓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던 거죠. 대장동 재판에서 등장한 것. 위례 신도시라고 말한 녹취록 부분을 윗 어르신으로 검찰이 바꿔가지고 너무 우프다 그럴까요, 그게? 근데 그게 발언한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서 이거 위례 신도시인데요? 그거를 윗 어르신으로 바꾼 거예요. 윗 어르신을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 지칭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기소한 거야. 근데 당사자가 나와서 윗 어르신 아니고요. 위례 신도시인데요? 이거, 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찰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진술을 조작했다는 건데요. 네. 오늘 또 장시호 씨 관련해서 진술을 조작했다. 검찰을 훈련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노한중 씨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사건이 있는 그대로만 수사해서 없으면 기소 안 하고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건데 여기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죠. 정권이 이재명 어떻게든 꼬리 시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찰이 이렇게 부끄럽게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검사들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그건 탄핵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검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번에도 검사들이 2명인가 지금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실제 검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경종이 울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냥 옷 벗고 나가잖아요? 그럼 변호사 하면 돼요. 근데 탄핵하면 5년인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이 비판하거나 정치권에서 비판하면 콧방울 남겼어요. 실제 탄핵을 받고 난부터는 검사들이 굉장히 압력을 느끼게 되죠. 드디어? 예. 탄핵 더 해야 돼. 검찰 스스로 잘못한 검사를 기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해서 검찰이 바로 서도록 해야죠. 수원 사건도 사실 검찰에서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감찰을 해야 될 사건이죠. 대검찰청에서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 특검으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수원구치소 가가지고 김성태 씨라든가 방영철 씨라든가 이화영 씨 동시에 부른 기록을 달라. 출정 기록. 예.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을 시켜달라. 라고 했는데 다 거부됐어요. 다 거부했어요? 예. 저희가 항의를 해가지고 구치소장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자료를 못 주겠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자료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대책단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결국은 특검이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냐. 결국 이런 식으로 의혹이 남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특검을 추진하자 이렇게 내부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22대 민주당에 유난히 검찰 출신들이 대거 들어왔더라고. 뭐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검찰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그렇게 된 게요. 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과 최일선에서 싸우던 변호사들이 다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네. 검사하고 싸우려면 역시 검찰 출신들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엄청 많아요. 네. 다 많으면 다 못 앉혀요 여기. 저는 변호사는 못하고 현직에서 싸우다가. 자, 검찰이 어느 시점에 윤석열을 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디올백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팀을 꾸리고 하는 걸 볼 때 검찰이 이제 태도를 바꾼 거 아니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나 팀을 꾸려서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물타기용이다 역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저는 총론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것이 일단은 그래도 돼요? 예. 일단 팀을 그렇게 꾸린 건 맞는데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보면 돌아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굴러가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수사하다 보면 네. 쌓이는 수사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걸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 경험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경험, 예. 윤석열 검찰총장 겪어보셨잖아요. 예.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인데요. 1년을 넘어가면 인선청에서 말 안 듣습니다. 지금 이원수 총장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중앙검사장이 말을 잘 들을까? 수사 의지는 뭘로 표시하냐면 배당으로 표시를 해요. 배당. 예. 1차 상산에 놔두고 4차 상산에 인원을 지어놓은 걸로 봐서 이 의지는 표시한 것 같지는 않다. 예. 이걸 반드시 예. 결단을 내라. 그런 예. 의지를 표시한 건 아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읽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익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아마 수사가 이런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한번 나중에 한번 선배들 두고 보시오 이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검찰총장 인사. 과거 같으면 지금 4월 달쯤에 검찰총장 인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찰총장 추천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안 받고 있거든요. 지금쯤은 누군지 드러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용산하고 검찰하고 이상한 그 긴장 분위기가 있다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검사장 인사에 신경을 쓸 거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적당히 끝내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을 임명한 게 검찰의 그립을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검찰국장을 했기 때문에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인사라든가 검찰 인사에 밝은 사람이라 밝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로 통제하겠다는 거네요. 너 말 잘 들으면 좋은데 보내주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그동안은 통제했는데 네.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실을 부활했고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누군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매개체는 필요할 거고 그게 민정수석인데 민정수석 라인은 사실 감찰 기능까지 다 해서 굉장히 권력이 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가? 과연 근데 통제가 되겠느냐?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검사들이 유독 인사에 신경 씁니다. 유독 많이 써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지휘부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탈하기 시작합니까? 지금은 강제 무건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가 누적이 되면 인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수순으로 갈 때 그때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수사를 했잖아요. 진정성. 예. 그러니까 여론이 완전히 기울었을 때. 예. 예. 지금 검찰이 과연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파탄 난 거는 확실한 겁니까? 그런 소문이 많이 돈 것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윤석열 사단의 관계라든가 어떤 가치라든가 역사식 이게 공통으로 뭉친 게 아니고 이해관계로 뭉친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깨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영원히 붙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식 라인 두 교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차기 총리는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인물로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원주 당선자 얘기는 그거 윤석열 대통령 진심일 수 있다. 퇴임 이유도 생각해야 되는데 저 양반이 지금 당선 가능성이 꽤 있는데 저 양반하고도 내가 나쁘지 않은 관계를 맺어놔야지. 어차피 뭐 소신과 철학으로 거기까지 간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퇴임 이유를 생각하면 지금 좋은 관계를 좀 맺어놓는 거가 유리하지 않나? 이현주 당선자의 해석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예. 한동훈이 더 두려운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기자님이.
왜냐하면 그 양반은 한동훈을 굉장히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스타일을 다 알 거고 그러면 나하고 척을 진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떨까라는 걸 차라리 이재명이 되는 게 낫다. 일타양피 같은 거죠. 이성윤 당신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윤 전 검사를 늘 설명할 때 중학교 2학년 같다.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하잖아요. 진짜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할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부잣집 중학교 2학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2학년들이 막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30년간 가까이 봤는데 중2처럼 자기한테 이익만 되면 그 전에 관계가 어땠든 간에 실제 그런 생각하고 그랬을 법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깊이 숙고해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깊이 숙고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진실이었을 거다. 진실이었을 것이다. 세 분이 서로 친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검사 출신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한동안 시리즈로 검사 출신 당선자들 모시려고 하는데 저희 세 사람 친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나마 이 세 분의 해석을 들어봐야 옆에 늘 지켜봤기 때문에요. 저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어느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는? 자주 모실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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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 부인 백정아 씨와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모셨는데 작년 7월에 이 사건 관련해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어요. 작년 7월 25일인가 법정에서 부인께서 외칩니다. 이화영 정신 차려! 자, 그 사연을 지금 짚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이해하게 돼요. 이거는 오로지 우리 사모님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동안 이제 언론 인터뷰를 자제하시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밝히고 계시거든요. 현재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된 지 1년 7개월째입니까? 7개월이요, 1년. 네. 구속이 세 번째 연장됐죠. 네. 네. 몸과 마음 다지셨죠? 다시 일어났어요. 아, 다시 일어났어요? 네. 자, 작년 7월에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건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합니다. 다들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쌍방울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카와 차량을 제공받았다. 그래서 개인 뇌물 사건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에 있다가 송환될 즈음 이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돌변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도 처음 입국할 때만 하더라도 나는 이재명을 본 적도 없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본 적 없습니다. 전화도 안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네. 지사는. 그런데 얼굴도 본 적 없는 모르는 정치인을 위해서 100억을 줬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화영 부지사가 그 돈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사안 자체도. 모르니까 당연히 말 안 했겠죠? 그런데 회도 넣어주고 술도 넣어주고 쌍방울 김 회장하고 같은 방에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유할 기회도 만들어주고 검사도 회유했다고 하고 담당 변호사도 회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전관 변호사도 회유했다는 얘기가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나왔는데 근데 우리 사모님이 겪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하는데 자, 그
담당 변호사가 그 회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사모님한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재판이 일주일에 2번씩 했었어요. 공소장 그 분량도 20만 페이지고, 그러니까 재판 끝나면은 이제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김성태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재명만 불면은 되는데, 그러면은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자기는 이재명이 싫대요. 그래서 왜 싫냐? 그랬더니, 어차피 그 사람은 앞으로 정치 생명이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이재명 어차피 간다? 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형량 갖고 많이 얘기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기업한테 돈을 받았다? 버카를 썼다 하면은 정치자금법이에요. 그러면은 5년 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걸은 거는 대북 사업의 대가로 버카를 썼기 때문에 뇌물죄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면은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그러면은 저는 털썩 주저앉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죠. 그러면 사모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정치자금법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이재명이가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랑 김성태 이런 사람들은 종범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솔깃했어요, 사실 저도. 그렇죠. 그렇지. 남편이 10년이냐 아니면 나오느냐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냐면 5년 이하가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집행유예 가능하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머지 여성을 보낼래 아니면 곧 나올래 이거잖아요. 네. 또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얄팍하지만 제 변호사비도 안 들어도 되고 나오면 그렇지. 그분은 또 선거보수도 받으실 거고 그렇지, 뭐 여러 그렇지. 가지에 서로 이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압수수색 안 당하셨어요? 전 3번 당했어요. 압수수색 안 당해보셨죠? 저도 보면은 아침 8시 반에 띵동해요. 그래서 누구지? 했어요. 검찰에서 왔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돼요. 변호사 올 때까지 문 못 열어준다고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재판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가 이제 1월인가 그래가지고 춥대요, 이 사람들이. 4명이 왔는데. 그러면서 들어가서 쉬면 안 되네, 변호사 올 때까지.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냥 문 열어주세요 이러더라고. 제가 오자마자 딱 핸드폰부터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았어.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 풀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 못 풀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저희가 가져갑니다. 근데 제가 2번 뺏겼어요, 핸드폰을. 핸드폰이 없으니까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핸드폰 뺐고 핸드백을 다 뒤집어서 엎더라고요. 방에 가서 옷 주머니까지 다 뒤져보더라고요. 뭐가 있나. 안방에 이제 저희 남편이 안에서 편지 쓴 게 있었거든요. 편지도 몇 개 가져가고 하여튼 난리 버거지를 부렸어요. 압수수색을 3번 당했고 네. 아드님은 2번을 조사를 받았고 그 회유하는 과정이 동시에 벌어진 것이고 변호사도 와가지고 보고했다고만 해라 이재명에게. 그렇죠. 그리고 보고했다고 해도 이재명한테 큰 피해가 없어요. 그런 말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저를 안심시켰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를 남겨놓고서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보통 그런 게 학교에서 관행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교수한테 전화해서 얘 왜 졸업도 안 했는데 취업시켰다고. 그래서 졸업이 취소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와, 진짜. 정말 속상해요. 졸업을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도 괴롭히고 압수수색도 하고 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보고했다고만 하면 다 잘 해결된다. 그게 이재명한테 큰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로 회유를 했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이제 일이 있었죠. 새벽에 뭐 제2의 유동규, 이화영하고 대문짝 맞게 나온 거예요, 기사가.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변호사한테 전화했어 했더니 내일 재판에 가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거를 동의만 하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먼저 났어요. 네, 기사가 났어요. 제2의 유동규. 네. 이화영 이제 부지사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온다 이제. 네. 그런 보도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뛰어갔지요.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뛰어갔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왜 제2의 유동규냐고 도대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화영이가 다 얘기를 했대요. 다 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난 일이니까 사모님도 인정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순간 불이 푹 꺼져 있는데 이분이 저쪽으로 가서 전화를 하는데 하고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랬더니 사모님 이제 다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누구랑 그랬더니 박상용 검사랑 얘기가 다 됐대요. 담당 검사예요? 담당 검사. 담당 검사가 무슨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렇게 이제 내일 재판에서 얘기할 것이고 이화영이는 이제 형량도 낮아질 거고 법카 쓴 것도 잘 얘기할 것이다. 사모님하고도 다 얘기가 됐다? 그러면서 자꾸 저를 끌어들이더라고요. 사모님도 그 뜻을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양반 주장으로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그럼 그만두세요. 이랬어요. 나는 잠깐만요. 이게 제일 놀라운 대목이에요. 지금 말을 주르륵 높낮이 없이 하셔가지고 자 이런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는 회의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모님은 그 이유는 몰라요. 기사가 난 거예요.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할 것이다.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변호사한테 연락했죠. 만났어. 변호사가 다 끝났다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말했다.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검사한테 전화한 거야. 사모님도 다 수긍했다. 그렇죠. 이런 맞아요. 전화를 하고 나서 돌아왔어. 변호사는 성공한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도 진술을 그렇게 했고 부인도 동의를 얻어내서 다 마무리가 됐다 생각하고 검사하고 통화했어요 지금. 그러면 보통 이럴 경우에 가족이 그러면 곧 나올 수 있나요?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당신 해고야.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해고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당신 해고야. 저는 이 판단이 모든 걸 다 뒤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이것 때문에 산 거야 진짜로. 근데 이분이 이화영이가 되게 힘들다. 그냥 이렇게 밀고 가면은 사모님 죽을 수도 있어요. 딱 그랬어요. 이화영 부지사가 힘들어서 감옥 안에 죽을 수도 있다. 먼 일 날 수도 있다 그랬어요. 협박.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구나. 내 앞에서 전화만 안 했어도 제가 안 그랬었는데. 검사하고 입을 맞춘 거구나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크게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럼 그만두세요 이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한 게 아니라서 저도 조곤조곤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진짜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네네. 가족들이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형량을 감경해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신 남편 지금 나갈래? 아니면 10년 이상 형을 받을래? 그렇지. 예. 말씀 안 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이 김성태 2부로 시작해서 김성태 2부로 끝나기 때문에 김성태가 말만 번복을 하면 대부분의 죄명이 다 없어져요. 그걸 해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내가 지금 풀어줄게. 그러니까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의 제목은 김성태 회장의 입에 달린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해 준다는 거고 그럼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올래? 10년 이상 있을래? 그리고 나서 검사하고 다 얘기됐어. 라고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하는데 당신 해고인데? 아니요. 그냥 조영종이 말씀하셨다면 해고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과 모든 게 협의가 됐다라는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그렇죠. 그 퍼포먼스를 한 건데 그 퍼포먼스를 보시고 순수하게 남편을 걱정한 거이라고만 처음에는 받아들이다가 맞아요. 예, 그러다가 검사하고 통하는 걸 본 순간 해고도 이 판단은 아무나 못합니다. 박수.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만두세요. 그래서 그만두세요. 그만두라 그랬더니 사모님은 그만두게 할 권리가 없대요. 그 자기를 선임한 사람은 이화영이다. 그래서 제가 돈도 내가 냈는데 왜 못 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못 하나 두고 보세요. 그러고 바로 지검에 가서 저희가 광민 변호사한테 한번 전화는 했나?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 변호사를 해고하고 싶다. 네, 해고하고 싶은데 바로 법원에 달려가셔서
당신 이름으로 변호사 사임서 써서 제출을 해버리신 거죠. 야, 박수! 이거, 지금 사모님은 별일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눈앞에서, 지금 10년 이상이냐, 바로 나오느냐, 검사도 오케이 했다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듣자마자, 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지만, 그 말까지 안심을 시켰잖아요. 마음의 부담도 덜어준 거거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너 해고. 이거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온다라며 이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솔직히. 야. 그렇잖아요. 박수! 그러니까. 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유동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꼴을 보고 싶지도 않고. 본인도 못 견딜 것이다. 그렇죠. 또 학생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소신껏 살아오셨던 분이 제가 가서 그랬어요. 당신이 그러면 아들 장가도 못 보낸다 그랬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 거냐고 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공판이 열린 거야. 근데 이하영 부지사는 아직 이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 법정에서 물어본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죠. 법정에서. 네. 우리 부인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라고 판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러자 저 뒤에서 사모님이 이하영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하영 그랬죠. 그리고 제가 그때 서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변호사가 못 오셨어요. 제가 잘라서. 그런데 검사는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판사님한테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들고 사임을 했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오십니까? 판사님도 어리둥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뜻은 뭐냐? 그랬더니 아내가 오해한 것 같다. 검사는 그때 뭐라고 몰아붙였냐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작전이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 변호사랑 같이 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하영 부지사가 이런 일이 있은 줄 모르고 내 의사가 아니다. 집사람이 오해하고 있다. 그러자 이제 정신 차려 이하영이요? 이하영 정신 차려요. 이하영 정신 차려. 그래서 기사가 뭐라 났냐? 법정에서 부부싸움. 맞아요. 제가 최초인 것 같아요. 부부싸움. 그 당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때죠. 검찰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했던 시기인데 왜 그러냐면 9개의 피신 조서를 쓰거든요. 6월 달에. 9개의 피신 조서를 점차 이렇게 진화돼 나가서 마지막 6월 30일 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법원에 들고 가서 그렇지. 이화영 피고인이 이거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그걸 하려던 자리였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자, 이제 이거 들고 왔고 그 서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이거 동의합니다라고 해주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날 해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날 이 양반이 오전 재판 안 나와 버리니까 변호인 없이는 그 재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사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지. 이 검사는 아침에 이제 법정에 오면서 오늘 끝났다. 이 9개 동의 받고 이걸로 이재명 꼬린 시키면 끝났다. 그렇지. 난 성공했다 이러고 있는데 변호사는 안 나타나고 그때 이제 사모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해임시켰는데 오후에 왜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상황이 발생하게 그렇죠. 된 그러자 거예요. 이하영 부지사가 집사람이 오해했나 봐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자 백정화 사모님께서 이하영 정신 차려.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왜 당신이 했다고 그래. 이게 이화영 재판이야, 이재명 재판이야.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수! 그날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과정이 무산되고
그러면서 국정이 전환. 그날 검찰이 계획했던 대로 갔으면 이재명 대표 구속됐습니다. 감옥 가 있어요, 지금. 그때는 일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지 저도요. 맞아요. 생각하지 않고 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나라를 구했어. 아니요. 그 뒤에 사모님이 이화영 부지사 면회 가고 그러면서 자초지정 얘기하고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완전 원기를 회복하여 이제 싸우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야, 박수! 너무 허술해요, 검사들이. 정말,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이재명을 빨리 기소시키려고. 그런데 김성태랑 방영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화영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이 수사가 된 거예요. 회유하고 세미나도 시키고 페이퍼까지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서 제가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진짜 큰일을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남편에게도 큰일을 한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큰일을 한 것이고 이 진영 전체에도 큰일을 한 것이고 나라를 구하셨다니까.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지금. 네. 근데 전관 변호사도 등장하잖아요. 네. 검사가 소개해준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이 자기를 찾아와서 설득하였고 그것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검찰도 소위 그 전관 변호사 그 주장 관련해서 부인했는데 나중에 나온 출정 기록을 보니까 그 말을 바꾼 전날 그 전관 변호사가 접견을 왔더만요. 76분이나 있다 갔습니다. 76분이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마음을 바꿨다고 지금. 핵심적이었어요. 저쪽에서는 네. 이화영 부지사가 나를 불렀어 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는 아니야 검사가 만나보라고 했어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쵸? 저희 남편이 2022년 10월 12일 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알고 계셨던 정관 변호사였어요. 수원 거기에 계셔서 좀 도움을 받을까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곤란하다고 얘기했고 네, 예. 그러고 나서는 면회를 가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5월하고 6월에 2번을 오셨다고 지금 기록에 나오는데 그건 제가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연락도 안 오시고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인정한 건 그 11월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첫 번째 만남은 쌍방울 회장의 법률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11월에는 도움이 안 됐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말을 바꾸기 직전 그거는 안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부른 적 없고 그 민감한 시기에 저희 남편은 6번 왔다고 얘기를 해요. 6번을 만났다. 네, 네. 11월 이후에 벌어진 6번은 네. 그 사모님이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아니요, 저는 딱 한 번 처음에 그때는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도움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적었는데 그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는 그 양반이 와서 나를 회유하더라 하는 그건 전혀 요청한 게 아니었고. 부른 적도 없고 정말.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불러서 한 거야 라고 했는데 불렀을 때는 도움이 안 됐고 그 다음에 5, 6월 그때는 불러서 온 게 아니고 그때는 이화영 부지사 얘기는 담당 수석검사가 그 양반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그렇고 정말 검찰 끈아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워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이거는 변호사님이 아실 거예요. 좀 순화해가지고 얘기했어요. 네. 22년 11월 3일인가 이때 접견을 오는데 이때 접견은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의 대리인이라고 판단한 변호사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본인은 구속이 됐고 검찰에서는 계속 너 김성태한테 돈 받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성태는 해외에 있고 나는 돈 받은 적이 없고 그러니 김성태랑 얘기를 해봐야 되니 김성태 대리인 변호사를 만나고 싶어서 먼저 요청을 한 거고요. 오케이. 그건 요청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김성태가 23년 1월 20일인가 송환이 된 다음에 이화영과 이재명에 대한 아무 말 대잔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부터 이화영은 당연히 김성태든 해당 변호사든 소통할 일이 없어졌죠.
적대적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적대적 관계가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다가 23년 5월, 6월 돼서 본격적인 회유가 발생을 하고 검찰이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지금 바로 나갈 수 있어. 근데 아니면 너 10년 이상 받는다? 딜을 할 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내가 너 어떻게 믿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 그러면 야 내가 변호사 한 명 보낼 테니까 얘기해봐. 그러고 나서 나타난 변호사가 수원지검장 출신 옷 벗은 지 1년도 안 된 그 변호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분이 직접적으로 회유했다는 게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인 거죠, 지금. 23년도 5월, 6월 달에 구치소로 2번 접견이 오고 검찰청 내에서도 4번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4번 만난 게 단순히 그냥 검찰청에서 만난 수준이 아니라 진술이 점차 이게 진화돼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좀 더 얘기해. 좀 더 얘기해. 이거 좀 더 얘기하면 우리가 확실히 지원해 줄 거야. 이 역할까지 아예 했다라는 거고요. 일반 국민들은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울 텐데 이 고검장 출신 정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검찰총장 출신 말고는 이런 사람보다 센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용하려면 수억 들어요. 맞아요. 이런 사람이 구치소에 직접 찾아갔다라는 거는 삼성 이재용 이 정도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구치소까지 직접 찾아와서 76분 동안 회유를 하고 돌아갔으니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확실하다. 거의 검찰총장급의 개런티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래 내가 보고했어. 근데 그 이화영 부지사 나름대로는 머리를 짠 것이 그날은 이재명 지사를 만날 수 없는 날로 골라서 알리바이가 있는 날을 이재명 지사가 보고받을 수 없는 날을 일부러 골라서 했다는 거잖아요. 여의도에 일정이 있는 날을 찾아서 그날 경기도에서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떻게 구멍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지. 희망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얘기한 진술 자체가 거짓이 되니까 나를 머리로 쓰긴 쓴 네, 건데 썼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안에 있으니까 좀 생각이 좁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다 겪고 자기가 완전히 다시 재각성해가지고 지금 다시 투사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예 뭐 사직생이다. 너무 억울해해요. 그게 한 번 넘어간 게 너무 억울한 거지. 네, 이제는. 맞아요. 자존 쪽팔리겠죠.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에 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모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술을 먹었다, 뭐 메뉴가 뭐다 하는데도 계속 덮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없었던 일로 된다고 얘네는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우리 네티즌들이 다 찾아내잖아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대요. 이 특수부들의 관행이에요. 내 사건으로 특수부에 네. 이런 짓은 끝내버리고 싶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네.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한 데다가 검찰 출신이 엄청 당선됐어요, 이번에.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다 모여가지고 뻔히 아니까 특검해야 돼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사모님이 결정력 역할을 한 거예요. 박수! 저희가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알리고 하고 싶어요. 검사가 정말 정치검찰이 되고 있잖아요. 이전부터 돼왔던 게 저희 남편에서 끝나고 정말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사모님, 무슨 책이에요, 그거? 무슨 책이에요, 그거? 저희 딸내미가 네. 수의사인데 책을 냈어요. 상관없는 거잖아, 이 사건하고. 상관없어요. 제목만 알려주고 가세요, 그럼 제목만. 제목은 아직도 악어와 악어새 이야기를 믿어라는 책인데 혹시 서점에 보시면 사모님, 많이 이 사건하고 픽업해 상관없는 주세요. 거잖아요. 조금만 봐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삼이 15% 할인.
이건 예술이야, 진짜. 지금 15년 산, 30년 산, 15%씩. 이거 맛있다. 끝. 자, 5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발사명입니다. 15년 산, 30년 산, 네, 지금 15%씩 할인 중입니다. 요 박스값만 해도 진짜 비싼 거래요. 5월에. 선물의 달? 가정의 달이 아니라 선물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상큼한 발사믹. 30년 산입니다, 여러분. 15년 산도 상큼해요. 너무 맛있어요. 아직 안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셨네. 아유, 잡숴봐. 신유진 변호사 대기실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목소리가 잠겼어. 다 안 깼어. 잠이 다 안 끼셨어, 아직. 30년사는 정말 겪어보지 못한 맛입니다. 한번 진짜 드셔보세요. 밖에서 기다리느라고 많이 먹었는데 또 먹게 되냐. 30년사는 진짜 물건이야, 이거. 오늘은 주제가 뭐냐. 이번 달 말이면 22대 국회가 출범하거든요. 각종 특검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최상병, 김건희. 한동훈 특검도 있어. 아, 맞아. 한동훈 특검도 있고, 조국 대표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 조민 장학금 여권 건도,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 수사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래도 최상병 특검이 가장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으니까, 정말 3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정말, 발사믹 맛이 떨어질 정도야. 대통령까지 가는 건 그거니까. 네. 3년을 기다릴 수가 없다는 그 강한 마음 때문에. 휘발성과 관심으로 하자면 김건희 특검이지.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은 정황이 다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박따박 찾아가면 이미 거의 뭐 관역에 그 큰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감정적 탄핵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김건희 특검일 것이다. 나는 디올백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선물 목록을 확인해야 된다. 그동안 그 사건, 그 인물 처리를 왜 그렇게 했지? 그 선물 목록에 있는 사람을 고리를 풀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록물 수장고 명부. 내가 그 최상병 건의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는 도대체 왜 제1사단장을 그렇게까지 이뻐하고 보호해 주려고 했을까? 혹시 부인끼리의 커넥션은 없을까? 나는 그것도 한 갈래로 의심하는 중인데, 그런 선물 목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만약에 거기 있어봐. 그러면 미스터리가 확 풀리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으니까 수장고 명부, 목록 이런 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저들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증언 회의록도 없는데. 저도 최상병 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상병 특검은 경찰 걸려있고, 군검찰 걸려있고, 군수사단 걸려있고, 당시에 지휘권에 있었던 육군 걸려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걸려있고, 이렇게 많은 데가 걸려있으면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관절 하나하나마다 다 아프게 꺾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최상병 특검이 가장 효율적인. 최상병 특검을 제일 빨리 해서 한 큐에 끝내는 게 좋은데, 여러 대 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동훈 특검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훌륭하십니다. 네. 아니, 왜냐면 한동훈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쓸 것 같아. 국민들의 뜻을 네. 존중하겠습니다. 내가 한동훈 특검 합시다. 우리 윤성원 평론가가 보고 싶은 특검은 없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한동훈 특검 먼저 보고 싶어요? 먼저 보고 싶다기보다는 재밌을 것 같다. 네. 특히 어느 대목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동훈 특검으로 가면 전혀 넘는 대필 의혹 정도가 아니라 썼다는 당사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특검은 확실하게 때릴 수 있는데 아프게 때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한동훈 특검에서 고발 사주에 어떻게 연루됐느냐를 밝히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이건 또 갑니다. 그분에게로. 그 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랑 카톡 주고받은 내용도 너무 궁금하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총장에게 연락이 안 가서 부인에게 카톡했다. 아니, 어느 나라 어느 회사가 자기 사장님한테 연락 안 된다고 사장 사모님한테 카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지금 김건희 특검이 너무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디올백뿐만 아니라 사실은 양평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양평이 핵심이지, 양평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고속도로 종점 왜 꺾었나. 그거 파면 이제 뭐 많이 나오지. 많이 나와요. 디올백은 그 입구인데 본체는 양평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있고. 도이치모터스 있고. 꼭 하나 더 넣고 싶은 것은 해외 순방. 에스토니아 가서 뭐 하지? 궁금해 죽겠네. 뭐부터 건드려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동훈을 특검을 해도 김건희 여사가 나오고요. 누구를 건드려도 김건희 여사 계속 나와요. 최상병 하다가 디올백 명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더니 부인끼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파면은 험한 것이 나와버려. 최상병을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어딘가에 나올 수도 있다. 모든 길은 양평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관저 정치를 하시니까. 또 나는 한 가지 특검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일본이 지금 라인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이거 말도 안 된단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기업들도 야 이거 돈 많이 버네? 그럼 회사 내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일본이 라인을 먹겠다고 나섰어. 근데 일본 정부도 그냥 하면 국가가 문제가 생긴다고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정부한테 타진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정부는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니네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들 지분들 뺏어버린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유튜브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 돈 많이 번다고 야 유튜브 지분 내놔. 상상도 못 하잖아. 근데 걔네는 그렇게 하려는 거야 지금. 그게 그냥 되냐고. 그냥 될 일이 아니니까 우리 쪽에 타진을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줘야지. 둘 중에 하나 대응밖에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대응을 보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 안 했다는 거야. 두 번째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기사 났잖아. 조선일보는 읽을 만한 기사 오랜만에 봤어. 그러니까 외교부가 일본 대변까지 하냐. 조선일보 기자가 열받은 거야. 그게 도쿄 아마 특파원. 그 요지는 뭐냐면 라인 때문에 한국의 여론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일본 총무성 일에 한국 언론하고 인터뷰해. 근데 도쿄 특파원들은 거절했어. 일본 정부 우리가 대변할 수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러자 한국에 있는 본사하고 다이렉트 연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이 지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기사를 보고 조선일보 특파원이 열받은 거야. 그걸 연결해 준 게 한국 외교부라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우리나라 외교부가 한국에서 여론이 좀 안 좋거든요. 일본 총무성리네 한국 기자들하고 인터뷰해요. 라고 우리 외교부가 나섰다는 것은 이건 대통령실 정도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냐. 안 그러면 네이버 라인 먹으려고 하는데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을 도와줘. 말이 안 돼. 그러면 딜이 있었다고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일본 총무성한테 우리나라 외교부가 연락을 해서 한국 언론에다가 이런 인터뷰를 해주세요. 한국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한국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게 무슨 외교부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가 아니라 마치 일본 총무성의 한 부서처럼 움직이고 그게 가능하려면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교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는 이렇게 큰 일을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야, 그 회사 뺏겨서 외교부가 도와줬어? 뭐가지 댕강댕강이지. 대통령실에서는 이럴 때 경로하는 건데 왜 사기업에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도 점수를 딸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거꾸로 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장은 네이버가 원한다면 제 값을 받고 팔도록 해주겠다. 네이버는 파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정부가 나가서 그걸 막아주길 원하는 거지. 근데 이 특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벌써 진도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오늘 라인 야후 결산회라는 걸 하는데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 CPO 등이 이사회에서 빠져요. 신중호 CPO가 라인 창립자예요. 그러니까 이사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뒤로 물러났어요. 라인에 있었던 후배들이나 이런 데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사업 접겠다는 얘기예요. 회사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회사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호가 빠졌다는 거.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십몇 년간 키워서 돈 이제 막 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왜 팔아치워. 그러니까 고위관계자가 했다는 말. 지분을 팔기를 원하면 대값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은 팔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팔 상황을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 물밑에서 얘기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보는 게 1차 행정지도가 한 차례 있었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 뭐 대책을 내놔라. 2차 행정지도로 야, 안 되니까 니네 이거 지분 정리해. 근데 오늘 벌써 신중호 이사가 이사진에서 빠졌다? 그럼 이미 물밑에서 다른 작업들이 쭉 진행이 되어 온 거야. 그렇지. 저쪽 정부하고 대통령실 정도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진행이 되지. 이거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제값을 받기도 되게 힘든 게 원래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하고 지분을 50대 50으로 갖고 있었어요. 1%만 넘어가면 경영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한 주만 넘어가도 돼, 한 주. 네, 한 주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입장에서 돈을 많이 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난 두 번째가 있어. 그러면 뭘 주고받았을까? 오므라이스. 이 비슷한 시점에 툭 튀어나온 뉴스 하나밖에 없어. 한일 국경을 없애자. 여권. 여권 없이 드나들자. 유럽宣言처럼 하자. 좀 황당한 뉴스였거든요. 외교 고위 관계자 개인 소견으로 처음에 언론을 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국경 없애시다? 라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더군다나 외교부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하면 잘려요. 자기가 뭔데. 이건 공무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구만. 공무원을 시켜서 간을 보는 대통령실의 생각이구만. 이 사람들처럼 사고를 해보면 일본은 선진국이야. 우리는 한참 멀었는데 국경을 없애면 우리가 좋은 거야. 일본에 가서 막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다. 이런 바터를 이걸 한 거 아닐까? 그럼 저건 조선 총독부가 한 일이죠. 그 정도면. 일본은 위대한 나라고 일본하고 잘 지내야 하며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거기만 잔뜩.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가 대등하게 지금 국경을 튼다고? 그것만으로 엄청난 성과인 거야. 그래서 그걸 던졌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다고 말만 해놓고 나중에 어려워서 안 해도 되거든. 당장 네이버 먹는 거는 그 자체로 현금이고 이건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거를 바탕 아닐까? 그리고 심지어 이 라인이 일본 내에서만 통용되는 플랫폼이 아니라 동남아를 다 이렇게 정말 대만, 태국 아시아를 다 다 먹었지. 먹는 뭐 대만이라든지 다 먹는 태국 다 라인을 플랫폼을 쓰는데 이걸 뺏기면 일본은 자기들이 만들지도 않은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를 제패하는 메시지를 자기들이 가지는 거예요. 일본이 한 3, 4년 전부터 라인이 자기네들 젊은이들이 국민 메신저처럼 쓰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최근에는 이걸로 뭐 결제도 가능해지고 공과금 내는 것도 가능해지고 그렇지. 이러니까 돈 되는 게 갖다 붙기 시작했단 말이야. 진짜 총수 말대로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더 이상 이제 참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국경을 없애자라는 말이요. 실무자의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에서 나왔을 거예요. 외교 실무자에서 라인에서 나왔을 리가 할 수 있는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외교부는 거꾸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반대할 것이에요. 외교부 실무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퉁쳤던데. 퉁쳤지. 여권 없이 드나들기 시작을 하면 일본이 좋지. 일본이 좋죠. 한국 관광객이 일본 관광객의 3배에서 5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권 없이 와서 돈 쓰고 가게 하면 돼. 그것도 일본은. 그렇고 이걸 결정한 세대한테는 일본은 돈 벌러 가는 나라야. 그렇죠. 맞아. 노래방 같은 것도 가라오케에서 뭐 아이디어 얻어와서 시작한 그 시절을 기억하는 네. 사람들이야. 네. 그 시절이 끝났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돈 쓰러 가거든요,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이 여권 보유율이 전체의 20% 정도밖에 안 돼요. 개인이 너무 가난해졌어,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에게 좋은 거죠. 일본 국민들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가듯이 가서 돈 쓰기 좋은 환경만 만들어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러 몰려갈 일도 없고 일본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친일파들이 지금 거기 득실득실 하잖아. 위대한 나라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하나로 묶으려는 내선일체라니까. 넘어갔다 그렇게 진짜. 넘어간 거 아니야? 아니, 거기까지 근데 가버리면 슬프잖아. 이거 을사늑약이야. 나는 윤석열 정부의 사고방식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그래서 저는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추진하는 사람들은 감옥 다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근데 뭐 업계에서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저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관되다. 사실 일본하고만 그런 게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에다 공장도 짓고 뭐 다 했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는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거든요. 가서 그냥 일자리 만들어주고 공장만 지어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쪽 업계에 있는 친구는 미국한테 벌써 다 그렇게 당했는데 일본한테라고 안 그러겠어? 그냥 우리는
그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정부가 뺨 때리면 뺨 맞고 일본 정부가 뺨 때리면 또 뺨 맞고 그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감옥에 쳐놔야 돼 이거 결정한 사람. 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정부가 조지는데 어떻게 버티나. 그거는 정부가 막아줄 수밖에 없거든. 막기는커녕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야. 감옥에 쳐놔야지. 이거야말로 진짜 매국이죠. 진짜 팔아넘기는 거지. 네. 특검해야 돼. 아, 역시 최상병 특검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야, 이거는 제일 빠른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타 정부에 팔아 넘기는 거를 보게 될 거라니까. 그런 사건이야, 이게. 네이버 쪽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없지. 대책이 없으니까 지분을 비싸게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네이버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만드는 건 또 쉬운 일이야. 한국에서 네이버 손을 비틀어버리면 되니까. 특검을 해야 돼. 사실이면 페임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망가뜨리는 건데 진짜로. 관련 죄가 뭐지 이거? 찾아가지고. 형사처벌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형사처벌이 안 돼요. 그런 제목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지도 않아. 없어, 이거. 이런 죄를 누가 상상해? 정부에서 우리나라 회사를 타국에 팔아넘겨버린다. 아무도 특검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난 특검감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특검 꺼리네요, 진짜로. 잡아서 쳐넣어야 돼. 일단 최상병부터 하고. 최상병 1번인 건 맞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것도 동시에 해야 돼, 특검. 한동훈도 재미삼아 같이. 이게 전부 다 검찰이 다 썩을 대로 썩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맞아. 자, 그래서 아마 6월부터는 이 특검은 말이죠. 내일이 뭐고 저 특검은 뭐고요. 특검 계속 나올 거예요, 대화서. 자, 그 전까지는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1년이 중요해요. 무슨 일은 생길 수 있는 1년이에요. 그리고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왜? 헷갈릴 땐 다스베이다. 끝!